자,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뭐로 나눕니까? 역학, 예, 역학과 전자기, 파동, 전자기와 파동. 파동으로 나눕니다. 역학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역학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경우엔 등가속도 운동과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 일과 에너지 관계 이제 쭉쭉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전자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기장 있어야 되고 자기장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전자기도, 유도, 전류 뭐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 나가고 있는 진도 단원이고요. 또한 전자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됐겠고 중3 내신에서도 이제 전자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선행은 좀 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파동이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내신에서 아마 중1의 파동을 한번 살짝 배운 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량화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달 12월부터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나누는데 파동의 요소와 뭐 파동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파동의 굴절도 두 번째 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간섭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서는 회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빛을 보니까 빛이 간섭이 일어나네요. 심지어 회절도 일어나잖아요. 빛이 파동입니다라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는 증명됐다 했습니까? 일단락됐다 했습니까? 일단락됐다 했습니다. 분명히 영의 이중수리 간섭 실험은 빛이 파동임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일단락되어졌다라고 뒤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광역과입니다. 시성 광전효과는 빛이 얼라리야 파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데 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항상 과학은 현상이 문제야? 법칙이 문제야? 현상이 문제예요. 빛을 쪼여주는 일들을 해봤어요. 어디다가? 금속에다가 말입니다. 금속에 빛을 쪼는데요. 어떤 빛은 아무리 강하게 쪼여줘도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뭐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금속 표면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빛은 아무리 약하게 쪼여줘도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을 쪼여줘도 어쨌든 전자가 튀어나가는 일이 발견되더라고요. 빛에 의해서 튀어나간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보았어요. 이 현상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쪼여주는데 어떤 빛은 아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어떤 빛은 전자가 빛을 쪼여주는 즉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에서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또는 아무리 강한 빛을 쪼여줘도 말입니다. 근데 특정한 진동수, 이걸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면 바로 전자가 튀어나가더라고요. 광전자가 튀어나가더라고요. 광전자, 빛에 의해서 튀어나오면 광전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자가 더 있을까요? 어떤 전자가 더 있을까요? 튀어나간 전자들 중에. 열을 가해서 튀어나간 전자가 있겠어요? 열전자. 형광등에선 이제 뭐 열전자, 필라멘트를 통해서 열전자가 방출되고 순증기와 만나서 자외선 방출하고 형광등은 형광물질과 그 자외선을 만나서 가시광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파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파동은
이 파동의 에너지, 파동은 에너지 전달을 했잖아요. 그지? 이 파동은 진폭의 제곱의 에너지가 비례됩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진동수 노란색이 하자고요. 빨간색 빛은 노란색 빛보단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 작은 진동수의 빨간 빛을 오래 쳐주면 어차피 에너지가 누적될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는 강한 빛을 주면 빨간색 레이저를 2개, 3개 이렇게 중첩시켜서 주면 분명히 이 전자는 금속 내에 있던 전자란 말입니다. 금속 결합이 뭐예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 인력이지 않습니까? 이 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의 인력을 끊어낼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 빛은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또는 아무리 강하게 쪼여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에너지가 중첩된다든지 혹시 보관 간섭을 통해서 그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주면 되는데 안 일어나. 근데 파란색 광선은 쪼여주자마자 그것도 아주 약한 빛을 쪼여주자마자 광전자가 튀어나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파동으로서 설명이 될 수가 없었네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비록 당시에는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맞는 것 같아. 됐잖아요. 그럼 지금 증명 안 됩니까? 되죠? 왜요? 지금 증명됩니다. 뭘 증명했습니까? 그 원자식에 그렇죠. 원자식의 2개를 하나는 지상에 놓고 하나는 비행기에 실어서 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비행기에 있었던 빠른 속력으로 비행기에서 있었던 놈이 미묘하지만 아주 미묘하지만 그 미묘함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원자식으로는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걸 수백만 분의 1초 더 느리게 하더라는 거죠. 이해됐어?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달리세요 하는 거죠. 오래 살기보다는 조금 더 덜 느리려면 빨리 달려야 되겠네요. 예, 그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맞는 이론을 발표한 것 같아. 노벨상 주고 싶어. 근데 상대성 이론은 못 주겠어. 왜? 당장 증명이 안 되잖아. 이론은 맞는데. 이해됐어? 1919년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가거든.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휘어질 수 있겠거든.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역시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불과 한 7년 만에 태양 중력에서 빛이 휘어짐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이름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불과 1시간 반 전에 했었는데요. 초성. 에디터. 그렇죠. 아. 참고로 이 에디터이 그걸 증명하려고 군대를 안 갔다 뺐다 기피했다 뭐 이런 뒷담화가 좀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증명했으니까. 예.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요. 빛이란 놈이 요게 일어나는 것은 빛이 파동적인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1905년에 광진효과 이익에 대해서 역시 또 하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말입니다. 빛이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은 빛이란 놈은 광자라 불러주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야. 단 질량은 없어 하겠습니다. 자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원자, 전자, 분자,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쓰잖아요. 네. 광자. 그래서 예, 아들 자자 쓰세요. 예. 분자, 원자 이것도 아들 자자 써요. 입자 자자예요. 그래서 전자하면 일렉트론 되겠죠. 양성자는요? 프로톤 하잖아요. 중성자 뉴트론 하잖아요. 네. 광자 포톤 합니다. 이 광자라는 게 있는데 광자 한 개, 즉 셀 수 있는 입자란 거예요. 빛이 셀 수 있는 입자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상수가 플랑크 상수 하를 쓰겠다는 거죠.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의 프랑스함수 하를 쓰겠습니다. 이 프랑크라는 거는 뭐 프랑크 초 뭐 하면서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한여름 내지는 내후년 겨울에 내후년 겨울에 있지 내후년 봄에 이 얘기를 좀 세밀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과거가는 얘기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하이프 이런 에너지를 가진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 전자와 1대1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금속에 구속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전자는 튀어나가겠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그보다 모자란다면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대표적인 놈이 이런 놈이네요. X축, 진동수 축입니다. 특정 진동수,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기는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비찬 광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동수, 한계 진동수 이상에 대해서는 튀어나가면서 이때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그림이 나와요. 1차 리니어한 직선이 나와요. 직선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놈이네요. 직선으로 나오는 건 과학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1차 직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측도 쉽잖아요. 케플러도 왜 T제곱과 주기삼성을 그렇게 그래서 리니어한 직선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하는 거라고요. 광전자의 운동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 y 꼴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y가 주어졌습니다. x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y 절편도 주어졌네요. 이 y 절편은요. 이람수라 불러준대요. 워크 펑션 이람수라 불러줍니다. 금속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하겠습니다. 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화학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결대일 때 필요한 에너지 뭐예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뭐예요? 볼래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예, 이온화이저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금속 판때기잖아. 고체예요. 그럼 고체에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람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워크 펑션 이람수 말 그대로 영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되나? 근데요, 기체 상태에서 전자 떼기 쉬운 놈은 아무래도 고체 상태에도 떼기가 쉬워요. 이해됐어? 리튬, 나트륨, 칼륨. 나트륨을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칼륨을 뗄 때, 칼륨에서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작잖아요. 예, 마찬가지. 빛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로 전자 뗄 때 필요한 이람수가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좀 작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게 이 1차 직선이 y 꼴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했잖아요. y는 뭐라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x는 뭡니까? 진동수죠. y 절편은 이람수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썼잖아. 프랑스함수 하라고요.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전자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뺀 만큼 나머지를 광전자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광자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자. 이 숫자 내 말로 쓴 거예요. 그러면 금속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람수가 7 일렉트론 볼트라 할게.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얼마 가지고 나간다? 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1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얼마라고? 빨리 하기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하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아인슈타인은 논문 한 장을 1905년에 발표합니다.
광전효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프랑산수 하에 비례하는 진동수의 프랑산수 하와 진동수를 곱한 이 정도의 에너지 가진 광자가 입자로 와가지고 전자 한 개와 대응해서 그 전자의 에너지를 금속과의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던져주고 남은 에너지를 전자가 들고 나가 이렇게 말입니다. 단 한 자짜리 논문을 발표하고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람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요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1905년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널찍널찍하게 써놨습니다. 좁게 쓰면은 태권도 일지 또 버려져요. 무서워. 다음 주 올 숙제 뭐라고? 14월이래. 14월 아니면 6월. 학병 풀만 것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6월 겁니다. 네.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월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광전과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여기 쇠구슬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구슬이 하나 툭 내려오네요. 툭 내리니까 이 쇠구슬이 쭉 올라가다 끝 해버리네요. 다시 쭉 돌아오네요. 요 정도 높이에서 던졌더니 요 놈이 올라가다가 이 턱을 겨우 턱 넘었어요. 요 에너지를 줬더니 여기서 공을 던져줬더니 퉁 치고 나가네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 가진 놈이 온다면 튕겨서 요 쇠구슬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근데 그보다 작은 에너지는 이 문턱을 못 넘어가더라. 즉 금속과 전자 사이에 에너지를 좀 더 줬지만은 완전히 무한대까지 떼지를 못하겠더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UV 자외선을 쪼여준다면 훨씬 더 쉽게 더 빠르게 날아갈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한계 진동수 이하의 파장, 한계 진동수 이하의 진동수에 대해서는 광주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한계 진동수를 넘어간 놈은 광주효과가 일어나고 이때 한계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가 오면 올수록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더라. 즉 똑같은 7일렉트론볼트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20일렉트론볼트 에너지를 가진 놈을 줬다면 7 제외하니까 나머지 13일렉트론볼트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가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빛이 참 희한해요 하네. 빛은 분명히 파동적인 성질, 간섭과 해결을 해요. 파동이다 하면 됩니까? 광전효과를 통해서 이건 입자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나와요. 이해됐어? 그래서 듀얼리티,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물리원에서는 소개 안 되는데요. 컴퓨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X선을 쪼여주는 거예요. 파장이 짧은 X선을 쪼여줬습니다. 진동수와 큰 X선을 쪼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X선은 파장이 길어진 X선이 나와요. 진동수가 작아진 X선이 나와요. 즉 X선이 마치 누구처럼? 입자처럼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운동량을 주고 운동량 본연법 투표였잖아. 네. 운동량을 주고 자기는 운동량을 잃어서 가장 긴 에너지가 작은 그런 액션으로 튕겨나갔는데 산란되는데 하는 게 컴퓨터 효과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라든지 컴퓨터 효과 실험은 빛이 입자다라고 설명하는, 간섭과 회전은 파동이다 설명하는, 그래서 빛의 이중성.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빛이라는 놈이 이중성을 가져야 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다른 물질 이중. 그치, 물질의 또 이중성이 나와요. 음. 물질, 입자인데 이게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네라는 게 나와요. 안타깝게도 물리원에서는 중간 단계 다 빼먹고 그래서 물질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한 기계만 설명돼요. 전자기능이에요. 중간 단계 다 빼먹고 그 중간 단계는 어디 나옵니까? 물리2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안 가르칠까요? 아니요. 가르쳐야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칠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광전가 하면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하이프 마이너스 펑션 이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어떤 전제를 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면 진동수를 키우면 되는 거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진동수가 더더더 커지면 되는 거라고요. Y축이 더 커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뭘 바꿔야 될까요? 금속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나트륨이다 할 때 칼륨은 한계 진동수가 더 작아요. 그래서 똑같은 빛을 쪼여줬다 하더라도 나트륨보다 칼륨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워크 펑션 이함수의 크기가 작은 놈을 주면 되겠네요. 즉 이번에 10 일렉트론 볼트를 줬는데 7 제외하고 3을 가지고 왔댔잖아. 그러면 10 일렉트론 볼트를 주는데 이게 6이 된다면 이함수가 6자를 준다면 4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튀어나가지라는 겁니다. 광전자 운동에너지가 커지려면 진동수를 큰 빛을 주세요. 아니면 이함수가 작은 금속을 주세요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함수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합니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산화환원되는 칼칼라말 하는 거 배워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예.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금속이 전자를 쉽게 잃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빛이 됐든 지들끼리 산화환원됐든 간에 말입니다. 이래서 화학에서 나중에 화학 전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화학 전지하면서 산화 기전력 또는 환원 전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그 순서하고 요 이함수의 순서가 거의 일치해요. 몇 뜻 알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원색이 뭐죠? 빨강, R, 파랑, G, B. B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빨강과 초록과 그리고 파랑인데요.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초록색 분필이 없어요. 자, 이거 노랑. 초록이에요. 네. 그래서 R, G,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적당히 섞으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빨강과 초록을 1대1로 섞어요. 노랑 나와요. 초록과 파랑을 1대1로 섞어요. 청록 나와요. 빨강과 파랑을 1대1로 섞으면 자주. 여러분들 자주색으로 배웠습니까? 네. 네. 자홍이지. 아니요? 위에 것은 그래? 자주라고 미안. 하는데. 마젠타로 배우셨나요? 좋은데. 미안. 그러면 요 놈이 1대1대1로 다 섞였어요. 뭐라 한다? 예. 이렇게 조명될 수 있습니다. 물감의 사원색은 오히려 요 세 놈이 물감의 사원색이고 물감의 사원색을 적당히 다 섞어버리면 검은색. 사원색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자, RGB가 왜 RGB로 빛의 사원색이 만들어졌나요? 하는 거죠. 이건 생명과학적으로는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황반이라고 불러주는 보세요. 원뿔세포. 옛날에는 원추세포 했는데 어차피 추자가 뿔추자예요. 그게 적원뿔, 녹원뿔 그리고 청원뿔의 세 개의 원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빛의 사원색으로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알다시피 그 특정 빛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원뿔세포의 종류들로 말입니다. 광교과 하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빛의 진동수 보니까 빨간색은 좀 진동수가 작은 쪽에 속하네요. 초록색은 조금 더 크고요. 파란색은 더 크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속판에다가 빨간 빛을 조여줬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초록빛을 비춰주니까 광전자가 튀어나갔어요. 파란빛을 비춰주면 당연히 더 빠른 속력으로 광전자가 튀어나갈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데 실상 이 밑에 하나 더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맥스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금속판에다가 노란빛을 10일렉트론볼트 에너지라 할게요. 노란빛을 11일렉트론 숫자 시계값은 아니에요. 10일렉트론이라고 한번 정할게요. 그리고 금속과 전자 사이의 워크펑션 이함수의 크기는 7일렉트론볼트라 하겠습니다. 이때 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했습니다. 정말 금속 표면에 있었다면 다른 거랑 크게 작용하지 않고 3일렉트론볼트를 가지고 튀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한 층 아래, 두 층 아래 있다면 다른 원자들과 간섭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잃고 3일렉트론보다 못하게 가져갑니다. 즉 광전자의 EK 운동 에너지의 개수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3일렉트론볼트 에너지 최대로 가진 게 딱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자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모아요. 암페어미터. 전자가 지나가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계를 잡아서 눈금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가는 것은 빛의 세기가 그만큼 강하다 됩니다. 이래. 그래서 빛의 세기라는 것은 결국에 광자의 수에 비례하겠고 광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수도 많아지겠고 광전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광전류의 크기에 비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빛이 세다 광자 수가 많겠다. 광자와 1대1 대응한 광전자의 개수가 많겠고 광전류도 늘어난다 됩니다. 됐나? 됐나? 네. 그래서 요 놈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걸어볼까 싶습니다. 전압을 1V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1일렉트론보다 작은 놈들은 여기 못 와요. 여기 플러스 1 걸리면서 얘가 백 돌아온다고요. 그럼 광전류 세기는 어떻게 되지? 줄어들겠죠. 2V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이 못 와요. 광전류 세기가 더 줄어들어요. 3일렉트론 볼트를 거니까 얼라리야 이제 전자 하나도 안 오네요. 광전류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3볼트를 거니까 광전류가 제로가 된다. 3일렉트론 볼트가 최대 운동이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전압을 광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광전류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전압이라서 정지 전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그림을 X축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Y축 광전류를 통해 보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내가 10일렉트론볼트 초록색 광선을 한번 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V의 정지압이 걸릴 수 있겠네요. 되겠나? 마이너스 붙인 거는 그냥 정지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Y축은 뭡니까? 하면 광전류인데요. 3일렉트론볼트와 3V보다 더 크게 걸어주면 이쪽이 큰가요? 광전자가 하나도 안 태어나고 광전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노란색 광선의 빛의 세기, 인텐시티 제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세기를 I0의 2배를 줬어요. 빛을 2배를 쪼여줬어요. 이해됐어? 광자가 2배 더 많이 나가겠죠? 광전자의 개수도 2배 더 많이 하고 광전류 세기도 2배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요게 I라면 이게 2I가 흘러가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빛의 세기가 커지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겠고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광전류도 많이 흐르게 됩니다. 되나요? 그럼 이번엔 파란색의 빛의 세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파란색은요 처음부터 에너지가 더 많아요. 지동수가 크니까 광전자의 운동이죠 더 크게 나가요. 그 말은 정지압이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크게 걸리겠어요. 이해됐음? 이렇게 말입니다. 색깔 다르게 한 이유 알겠습니까? 네. 한글로 내 파란색, 한글로 보라색, 한글로 자외선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색깔로 띄우고 갑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의지가 크다는 것은 정지전압의 크기가 그보단 커지는 거예요. 이쪽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를 하는데 왜 더 커지냐? 그러지 말고요. 마이너스는 단순한 방해뿐이고요. 알겠어? 정지압이 더 크다. 광전자의 운동의지가 더 크다. 광전자의 운동의지가 크다. 지도수 큰 빛을 쪼여주거나 이함수가 작은 함수로 바꾸거나.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빨간색 빛은 어떻게 할까요? 예. 광교가 아니니까 광전자가 튀어나갈 일이 없어요. 없죠. 빨간색 빛의 세기는 뭐 I제로가 됐든 2배 I제로가 됐든 3배 I제로가 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한계 중수보다 작은 빛은 아무런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하는 거라고.
색깔 구분하겠습니까? 정현 뭐하냐? 응? 다 아는 거 재미없는 거죠? 아니요. 다 적었어.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벌써 이거지. 퀘스천. 광준효과는 금속에서만 일어난다. X. X. 오. 광준효과는 비금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어차피 전자되는 데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이런 광준효과의 응용처의 대표적인 놈이 광센서예요. 광센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준비해봤습니다. N형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하면 14족 원소 규소 또는 저메늄, 게르마늄 베이스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하는 과정입니다. 15족 원소가 도핑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놈을 우리는 N형 반도체를 이루습니다. 15족 원소 어떤 놈들이 있을까요? 실수. 질소, 인, 비소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서 이 비소 독성 있는 물질들을 좀 쓰는 놈들 좀. 그러면 P형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것은 13족 원소가 도핑되는 겁니다. 13족 원소의 대표적인 누구? 동소, 알루미늄, 갈륨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13족이다 보니까 14족 원소 규소 베이스가 쭉 하다가 중간에 비어있는 양봉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된 주된 전하 운반자가 양봉이 되는 게 P형 반도체, 주된 전하 운반자가 전자가 되는 게 이 전자 앞에 자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되는 게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이오드라 하는데요. 그 다이오드는 특정 방향의 전류만 흘러가게 정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준비하고 빛을 쪼여주면 하겠네요. 이제 하이프 쓰면 이게 빛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하이프를 쓰겠다는 것은 빛을 파동으로 보겠다는 뜻입니까? 입자로 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입자로 보겠다는 거죠.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입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접합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전자와 양봉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선 따라서 이 전자가 씩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전자가 한 바퀴 돌아온다고요. 전자가 나오는 N형 반도체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겠고, 전자가 돌아오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전류 세기는 전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겠죠. 이걸 광 센서를 이용하면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가 이런 빛을 받아서 전자를 생성하고 전자를 생성하고 그 빛의 세기 또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파악하는 광 센서로 사용되겠고, 태양광. 그렇지, 태양 전지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하는 데도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맞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참 잡다스러운 추가적인 내용, 광전 효과에 더 부가스러운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프린트에 더 나눠졌고요. 자, 이제 시간들 내셔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십사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리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역학, 전자기, 파동 최소 한 회차 이상씩을 그렇게 풀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냥 책만 조금 들고 오는 것은 분명히 수업이 다를 거예요. 됐어요? 참고로 2013년부터 해서 쭉 난이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난이도 2018년, 19년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쉬운 연도부, 즉 2013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때 안 따라오고 어려운 난도 문제부터 그때 따라오겠다 하면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알겠나?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 광전역과 광센서 이쪽 베이스 위주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있고 답 있고가 3번 연속돼 있습니다.